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사이버 직업 상담, 전화 상담, 위기 상담 바로 시작합니다. 사이버 직업 상담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들은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많이 살펴보게 될 건데요. 사이버 직업 상담 기법은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버 직업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요 진로 논점 파악하기. 네, 주요 진로 논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 핵심 진로 논점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진로 논점의 유형을 정합니다. 진로 논점의 유형을 정한다는 것은 이 핵심 진로 논점이 이제 어떤 유형인지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 핵심 진로 논점이 내담자의 성격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내담자가 원하는 게 단순하게 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로 논점의 유형을 정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구상을 해야죠. 그 다음에 답변을 작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제 직업 정보를 가공하고 마지막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네. 보통 이 사이버 직업 상담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고민을 이렇게 올리면은 거기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상담자는 답변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네, 1번. 사이버 직업 상담의 장점이 아닌 것은 개인의 지위, 연령, 신분, 권력 등을 짐작할 수 있는 사회적 단서가 제공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달되는 내용 자체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네, 맞는 이야기죠. 2번. 내담자의 자발적 참여로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면 상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습니다. 일단 사이버 직업 상담은 내담자가 직접 그 문제를 요청하고 작성을 직접 하는 경우니까 내담자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내담자 자신의 정보가 제한되고 상담의 저항 같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쉽게 마무리할 수 있다. 이거는 장점이라고 보기 어렵죠. 오히려 어려운 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내담자 정보가 제한되고 저항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4번. 내담 상담자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이나 비판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2번. 다음 중 사이버 직업 상담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네. 아까랑 선택지가 똑같죠? 짐작할 수 있는 사회적 단서 제공되지 않으니까 내용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미 부여할 수 있다. 다음.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문제 해결 동기가 높다. 내담자 자신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고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거는 장점이 아니죠. 네. 선택지 내용이 비슷한데 조금 워딩을 바꿔서 네,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4번.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나 감정에 대한 즉각적인 비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 사이버 직업 상담에서 답변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추수 상담의 가능성과 추수 상담이라 그러면 종결 이후에 이제 팔로우업이죠. 사후 AS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AS 상담. 종결 이후에 또 문제가 생겼거나 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가서 상담을 하는 게 추수 상담입니다. 그래서 추수 상담의 가능성과 전문기관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제 내담자가 도움이 필요하면 이제 연락을 할 수 있겠죠. 2번. 친숙한 표현으로 답변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3번. 답변은 장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정확하게 하도록. 이게 틀렸습니다. 장시간이 아니고 이 사이버 상담의 특성상 최대한 가급적 빨리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시간이 아니고 최대한 빨리 답변을 주는 것이 좋다. 청소년이랄지라도 존칭을 사용하여 호칭한다. 네.
4번. 사이버 직업상담 기법. 우리가 아까 살펴본 내용이죠. 질문 내용 구상하기. 사이버 직업상담할 때 질문 내용을 구상하지는 않죠. 네. 답변 내용을 구상해야겠죠. 네. 1번이 잘못 나온 얘기. 네. 핵심 논점 분석하기, 진로 논점 유형 정하기, 직업 정보 가공하기. 네. 다 직업상담 기법으로 포함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이버 직업상담 풀어봤고요. 다음 전화상담, 위기상담으로 넘어갑니다. 네, 전화상담, 위기상담. 간단하게 문제 풀이로 하고 정리하고 네,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번. 전화상담의 장점 혹은 특징이 아닌 것은 상담 관계가 안정적이다. 전화상담은 상대적으로 상담 관계가 불안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화상담은 아무래도 익명성이 또 강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담자가 또 잠수 타고 싶으면 그냥 잠수 타버릴 수도 있고 네. 상당히 관계를 유지하는 게 대면 상담보다는 불안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2번. 응급 상황에 있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왜 마포대교 또 한강에 있는 여러 다리들에는 항상 SOS 전화가 있잖아요. 다 이런 위기시를 대비한 네, 그런 전화기가 있잖아요. 이게 도움이 됩니다. 3번. 청소년의 성문제 같은 사적인 문제를 상담하는 게 좋다. 익명성과 관련된 거죠. 대면이 아닌 특징. 4번. 익명성이 보장되어 신분 노출을 꺼리는 내담자에게 적합합니다. 네. 2번. 위기상담 시 상담 내용. 위기상담 시 1번.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위기상담이라는 것은 이제 위기 상황에서 하게 되는 좀 상대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상담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담자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불안에 떨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정서적 지지,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정서 발산을 자제하게 만든다. 상담에서는 정서 발산을 자제하는 게 아니라 정서 발산을 할 수 있도록, 정서를 표출할 수 있도록 돕는 쪽에 오히려 더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서 발산을 억제하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표출함으로써 또 이제 정화, 카타르시스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맞지 않는 이야기. 3번, 희망과 낙관적인 태도를 전달해야 합니다. 4번, 위기 문제에 집중하도록 선택적인 경청을 한다. 이제 내담자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불안정하고 말도 중언부언하고 두서없이 말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말에도 언어에도 혼란이 옵니다. 그럴 때 상담자는 이를 이제 잘 경청해서 선택적으로 경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3번. 다음 중 실직자 위기 상담의 직접적인 목표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긴장감 제거와 적응 능력의 회복. 네, 그렇죠. 실직자 위기 상담은 이제 실직자의 그런 심리적인 불안정함, 네. 또 우울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불안감, 상당히 좌절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서적 지지 네, 이런 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긴장감 제거, 적응 능력 회복, 이제 멘탈을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목표가 되겠고 그 이후에 멘탈 회복되고 좀 심리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전화상담, 위기상담 가볍게 네,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상담 목표에 대한 내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목표, 직업상담, 태도기법 질문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상담 목표 특징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또 많은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상담 목표의 특징은 구원실기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갑시다. 네, 구원실기. 동방신기 아니고 구원실기. 상담 목표는 구원실기 해야 한다. 네, 동방신기 하면은 네,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네, 동방신기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는. 네,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저도 잘 모르고 네, 어떻게 주워들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구원실기 하면은 상담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누가?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상담 목표여야 한다. 실현 가능해야 한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한다.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한다. 누구의 기술? 상담자의 기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한다는 말은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배경, 기법들이 내담자의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상담자의 기술을 내담자의 문제에 잘 적용 가능해야 한다라는 의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실기, 구체적이어야 한다.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 실현 가능, 현실적인 목표. 기술과 양립 가능,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한다. 구원실기. 네. 그래서 OX 두 개만 풀고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상담 목표를 설정한 이후라도 상담 과정의 진행에 따라 상담 목표는 변화될 수 있다. 상담 목표는 변화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연하게 변할 수 있어요. 상담 과정의 진행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다음, 내담자의 인격 성장을 도와야 한다. OX. X입니다. 내담자의 인격 성장을 돕는 것은 이제 상담 목표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상담 목표를 내담자의 인격 성장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바로 들어갑니다. 네, 1번. 다음 중 상담사가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달성하기 어렵더라도 이상적인 관점에서, 이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구원실기에서 실천 가능한, 실현 가능한. 2번, 내담자가 바라는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상담 목표로 삼는다. 그렇습니다. 네. 3번, 상담의 방향을 내담자와 공유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담 목표라고 했죠. 내담자의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부모와 함께 설정한다. 부모? 아닙니다. 부모가 뭔가 그런 상담의 목표로 할 만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담자와 이야기를 해서 정해야 합니다. 네. 상담을 누구랑 하나요? 내담자랑 하죠. 그러니까 내담자와 설정해야 된다. 2번. 상담의 목표 설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반적인 상담 목표는 내담자의 욕구들에 의해 결정된다. 네, 그렇죠. 내담자의 욕구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2번. 현존하는 문제를 평가하고 나서 목표 설정 과정으로 들어간다. 네, 문제를 평가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3번. 상담자는 목표 설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목표 설정을 함께 하는 거죠. 물론 내담자의 내담자가 동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상담자와 함께 목표 설정하는 겁니다. 4번. 내담자의 목표를 끌어내기 위한 기법은 면접 안내가 있다. 라는 것, 면접 안내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3번. 상담 목표의 특성, 구체적이어야 한다.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실현 가능해야 한다. 네. 인격 성장을 도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네. 4번 넘어갑니다. 성공적인 상담 결과를 위한 상담 목표의 특징, 구원실기. 네. 구체적이어야 한다. 근데 변화될 수 없다? 변화될 수 있다고 했죠. 상담 진행 과정에 따라서 목표 변할 수 있습니다. 2번, 실현 가능? 네, 그렇죠. 실현 가능해야 한다. 구원실기. 원하고 바라는 것. 누가? 내담자가.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한다.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 5번, 직업 상담의 상담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상담 목표 설정은 상담 전략과 상담 개입의 선택과 관련이 있겠죠. 네, 맞는 이야기. 2번, 하위 목표들은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이면 된다. 보편적으로라고 그랬어요. 보편적이 아니고
내담자에게 특정적이어야겠죠. 구체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얘기. 3번. 내담자의 기대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맞는 이야기겠고요. 4번. 가능한 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맞습니다. 6번으로 갑니다. 직업상담의 상담 목표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상담 목표 설정은 상담 전략 및 개입의 선택과 관련이 있다. 2번. 하위 목표들을 명확히 가능한 구체적이죠. 아까 보편적인데 이게 선택지 내용이 바뀌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3번. 내담자 기대나 가치와 어긋나더라도 어긋나면 안 되죠. 내담자의 기대나 가치를 반영해야 된다. 네. 그래서 3번이 틀린 얘기. 3번이 틀린 얘기. 네. 그럼 2번이 맞는 얘기죠. 네. 2번이 정답이고 4번. 현실적이기보다 가능한 궁극적인 변화를 가진 원대한 목표. 원대한 목표는 이제 우리 마음속의 꿈을 말하는 거고 이제 현실적인 상담 목표를 정해야겠죠. 네. 현실적인 7번으로 갑니다. 7번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상담 목표 다음 직업 상담의 태도 기법 질문 바로 문제풀이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면담 태도는 안 좋은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1번. 내담자와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는 태도. 내담자와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태도입니다. 내담자의 어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반영해주는 거죠. 친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번. 분석하고 충고하는 태도. 네, 이게 정답이겠죠. 분석, 충고, 노노 안 됩니다. 그리고 방어적이면 안 되죠. 네, 그리고 경청하는 태도. 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은 사실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좀 일상적인 수준, 일반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문제를 빠르게 또 풀어볼게요. 2번. 직업상담의 기법 중 비지시적 상담 규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비지시적, 내담자 주도적, 비지시적. 1번. 상담자는 내담자와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2번.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질문 또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뭘 해야 되죠? 침묵을 하나요? 네. 질문 이야기를 왜 하면 안 되죠? 네. 2번이 틀린 얘기. 3번. 내담자에게 어떤 종류의 권위도 과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4번. 인내심을 갖고 우호적으로 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으로는 비판적인 태도로 경청해야 합니다. 네, 무조건 이렇게 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는 항상 그런 그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감정은 이제 공감을 하되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직업 상담에서 도움이 되는 면담 행동이 아닌 것은 이해 가능하고 명료한 말을 사용해야겠죠. 충고 안 된다 그랬어요. 충고 노노. 네. 4번. 그리고 마저 볼게요. 가끔 고개를 끄덕인다. 네, 이런 거. 또 개방적 질문을 한다. 가급적 개방적 질문이 좋습니다. 내담자의 탐색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개방적 질문, 폐쇄적 질문은 이제 뒤에서 할 건데 폐쇄적 질문은 답변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질문이죠. 폐쇄적인 거. 예, 아니요. 뭐 1, 2, 3, 4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근데 개방적 질문은 네, 응답의 범위가 자유로운 질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고개 끄덕이는 것과 함께 이제 상담자가 몸을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 약간 앞으로 내담자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앉는 것. 네, 이것도 하나의 경청에 대한 비언어적인 표시죠. 행동적인 신호가 됩니다. 관심을 보이는 이런 신호가 되기도 하고요.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4번. 4번. 직업상담 초기에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비언어적 행동은 미소, 그쵸? 미소 좋습니다. 눈맞춤, 네, 눈맞춤. 그리고 끄덕임. 근데 상담 초기에 단호한 결단력이 보이면 어떻겠어요?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 3번. 5번. 직업 상담 시 초기 면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 안 좋은 행동은 뭐냐? 초기 면담에서 1번. 내담자에게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면서 상담한다. 네, 맞는 얘기죠.
괜찮은 겁니다. 2번. 내담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게 안 좋은 거네요. 네. 3번. 긴장을 줄이기 위해 가끔 유머. 좋습니다. 네. 너무 남용하면은 네, 오히려 싫어할 수도 있을까요? 네. 4번. 내담자에게 신체적으로 가깝게 기울이며 근접하여 상담한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네. 이렇게 몸을 앞으로 약간 기울이는 거. 6번. 단기 상담. 단기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 1번. 잦은 가출로 어머니가 상담을 의뢰한 17세의 고등학생. 이게 잦은 가출이라는 것은 이 문제가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좀 뭔가 깊이 문제에 대해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는 지금 문제입니다. 잦은 가출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하기에는 적합하다고 보기 좀 어렵겠죠. 2번. 성격 장애의 경향성. 성격 장애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성격 장애라는 것은 성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생기는 성향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 장애는 단기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 부적응, 우울 이게 중학교 이후부터 겪었대요. 근데 현재 18세면은 최소 2년 이상 이렇게 겪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단기 상담의 주제가 아니죠. 근데 4번 보시면 이성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네, 이런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면 괜찮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보시면서도 네. 어, 이제 공부를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만 공부를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네. 이 파트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7번 넘어갈게요. 직업 상담을 위한 면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든 내담자의 모든 행동은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한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행동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런 거를 인지하면은 이제 사람을 내담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태도입니다. 2번. 상담 과정의 원만한 전개를 위해 내담자에게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 네. 한마디로 이게 말이 지금 좀 이렇게 고상해서 그렇지 내담자한테 너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 얘기잖아요. 상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네, 안 되죠. 2번 틀린 얘기. 3번 침묵에 빠지지 않도록 상담자는 항상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한다. 뭔가 항상 뭐뭐만 이런 게 들어가면 일단 경계를 해야 되는데 자, 침묵이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담에서 있어서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담자가 침묵을 한다면 침묵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떠한 불편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도 상담의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침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4번. 초기 면담에서 내담자에 대한 기준을 부여한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초기 면담에서 어떻게 내담자의 기준을 부여해요? 처음 만나서 뭐 이런 정보 내담자 정보 수집하고 네, 이런 단계에서 기준을 부여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이야기. 8번. 내담자의 침묵에 관한 설명. 아, 침묵 문제 바로 나옵니다. 틀린 것. 1번. 상담자 개인에 대한 적대감에서 오는 저항이나 불안 때문에 생긴다. 그럴 수 있죠. 네. 이것도 맞습니다. 2번. 상담 관계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일어난 침묵은 되게 긍정적이며 수용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 침묵은 이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신호죠. 저항의 신호고. 네. 그리고 상담 관계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일어났다. 네. 결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2번이 틀린 내용. 3번. 내담자가 상담자에게서 재확인을 바라거나 해석 등을 기대하며 침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4번. 내담자가 이전에 표현했던 감정 상태에서 생긴 피로를 회복하고 있는 뜻이기도 하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침묵의 의미를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상담자에 대한 적대감에서 오는 저항일 수 있고, 또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 재확인을 바라거나 해석을 기다리는 걸 수도 있고, 또 감정을 표출하고 나서
약간 휴식을 하는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침묵의 의미, 이 문제를 통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상담자가 즉각적인 감정을 표면화한다. 즉각적인 감정을 표면화하는 것.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 무엇일까요? 즉각적으로 상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즉각적인 감정을 내담자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즉시성이라고 합니다. 즉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영어로 immediacy라고 해서 immediately 하면 즉시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느끼는 또는 이 분위기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이 있다면 그거를 표면화하는 게 즉시성입니다. 내담자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상담자의 인식을 내담자에게 드러내는 것, 즉시성이다. 네, 이러한 즉시성은 내담자의 이제 통찰을 돕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럴 때 많이 쓰거든요. 상담을 진행하는데 뭔가 방향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에 상담자가 이런 즉시성, 이런 느낌들을 내담자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또한 서로 사회적 거리감, 긴장감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즉시 표현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해소하고 가야겠죠. 마찬가지 내담자의 의존성, 역의존성이 있을 경우, 내담자의 의존성이 있을 경우에도 이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역의존성이라는 것은 이제 상대방이 나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상담자로 하여금 이제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상담자 중에서도 조금 인정 욕구가 높은 상담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안 좋은 상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내담자의 이런 요구에 어떻게 보면은 무분별하게, 분별 없이 뭔가 자꾸 받아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담자의 역동에 휘말리게 되면은 상담이 좀 좋은 상담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 역의존성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의존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내담자의 의존성, 역의존성이 있을 경우 즉시성 바로 표현해준다. 그렇게 효과적이다. 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독립성이 있을 경우라고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아니라 의존성이 있을 경우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1번. 상담자가 자신의 바람은 물론 내담자의 느낌, 인상, 기대 등을 이해하고 이를 상담 과정의 주제로 삼는 상담 기법은 즉시성.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상담자가 자신의 바람은 물론 내담자의 느낌, 인상, 기대 등을 이해하고 이를 상담 과정의 주제로 삼는 상담 기법이다. 네, 즉시성. 2번. 직업 상담을 위해 면담을 하는 중 즉시성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방향감이 없을 때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 내담자가 독립성 아니고 의존성이나 역의존성이 있는 경우에 즉시성 사용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감, 긴장감이 느껴질 때 즉시성을 사용한다. 네. 그 다음 이제 상담 기법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쭉 빠르게 정리를 하고 또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공감입니다. 공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감은 공감적 이해, 감정에 대한 반영이라고도 이제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공감이란 무엇이냐? 상담자가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무엇인 것처럼 경험한다.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상담자 자신의 내면 세계인 것처럼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상담자 자신의 내면 세계인 것처럼 경험하고 그 내면적 감정에 대해 뭐 하는 것? 감정에 대해
반영하는 것. 반영이라는 것은 거울을 떠올리시면 되죠. 거울은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내담자의 내면적 감정을 비춰준다. 반영한다. 네. 하지만 자신의 내면 세계인 것처럼 경험하지만 객관적인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중요합니다. 공감. 네. 내담자의 감정에 내담자의 입장에서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공감은 내담자의 자기 탐색과 수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고, 이게 다 지워져 버렸네요. 네,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내담자의 자기 탐색과 수용을 촉진시킨다. 네, 공감. 다음, 내담자의 말 속에 포함된 불분명한 부분을 상담자가 명확하게 부각시켜 말해주는 것. 그러니까 불분명한 것을 명확하게 부각시켜서 말해준다. 이게 핵심입니다. 명료화라고 합니다. 명료화 기법. 내담자의 말 속에 불분명한 부분을 명료하게.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둘까요? 네. 내담자가 말한 내용에 초점을 둡니다. 내용에 초점을 두고 추가적인 의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내담자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만 불분명한 것을 명확하게 부각시켜서 말해주는 것. 또는 이 명료화를 위해서 내담자에게 질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네. 내담자가 말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 명료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말한 내용에 초점을 둔다. 다음, 내담자의 감정, 경험,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존중과 관심을 전달하는 것. 긍정적인 존중과 관심. 키워드입니다. 수용이죠. 수용. 그래서 수용이란 내담자의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고 내담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법, 수용. 다음, 내담자가 전달하는 이야기의 표면적 의미를 내담자 이야기의 표면적인 의미를 상담자가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 패러프레이징이죠. 패러프레이징. 말을 바꿔서 표현하는 것. 뭐예요? 요약해주는 거죠. 내담자의 말을 요약해주는 거고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해주는 것. 재진술하는 겁니다. 요약과 재진술. 내담자의 이야기, 표면적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 요약과 재진술. 다음, 이번에는 내담자가 직접 얘기하지 않은 내용을 그의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상담자가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얘기하지 않은 내용을 상담자가 추론해서 알려주는 것. 해석해주는 거죠. 해석. 네. 그래서 내담자 말의 이면의 의미를 해석해주는 것. 추론해서 말해주는 것.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내담자가 자신이 미처 이제 깨닫지 못했던 거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사가 길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고 마치 자신이 내담자 세계에서의 경험을 갖는 듯한 능력을 의미하는 상담 기법. 네, 길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고 내담자 세계에서의 경험을 갖는 듯한 능력. 네, 이것도 이제 감정이입인데 이제 공감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문제가 나오면은 공감이나 감정이입이 이제 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공감 아니면 감정이입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 경청. 적극적 경청이랑 주의 깊게 듣는 게 경청이죠. 적극적 경청이란 언어적 의미 그리고 비언어적 의미를 이해하면서 듣는 것. 적극적 경청.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 경청은 내담자의 감정이나 생각이 존중되고 수용받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적극적 경청은 내담자의 음조, 말의 높낮이죠. 그리고 일반화, 내담자가 빠뜨린 내용, 내담자 이야기의 왜곡 등을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내담자가 말하는 표현에서 불일치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듣는 것이 적극적 경청입니다. 다음, 내담자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생각과 느낌에 대해 주목하도록 하는 것. 이 뭐죠? 내담자가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주목하도록 직면시키는 것. 직면입니다. 문제를 마주하도록 하는 것. 직면입니다. 다음, 마지막 반영.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의사소통하는 것. 거울을 떠올리시면 된다고 했죠? 거울로 내담자의 감정, 내담자의 생각을 이렇게 비춰준다. 거울에 비춰준다. 그래서 내담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거울로 이렇게 비춰주듯이 반영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게 좀 기법이 많이 있는데 또 문제 풀면서 또 같이 계속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번. 공감적 이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틀린 것은 1번. 공감적 이해를 위해서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느끼고 생각해야 한다. 네, 내담자 입장에서 느끼고 생각. 2번. 공감적 이해는 내담자의 자기 탐색과 수용을 촉진시킨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3번. 공감적 이해를 위해서 상담자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정체감을 내담자에게 맞추어 수용해야 한다. 상담자가 자신의 가치관, 정체감까지 이렇게 맞추어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공감적 이해는. 네, 객관적 위치에서 이제 내담자가 마치 내담자가 느끼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4번. 공감적 이해란 지금 여기에서의 내담자의 감정과 경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선택지 내용 1, 2, 4번 내용 잘 읽어보면서 다시 정리하시면 됩니다. 2번. 다음 내용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 중 공감적 이해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은? 공감적 이해 수준이 가장 높은 것. 1번. 일단 저에게 맡겨주신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까칠해요? 제 소신껏 창의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좀 까칠한데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나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1번. 네가 알아서 할 일을 내가 부당하게 간섭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공감적 이해라는 것은 일단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겠죠. 내담자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반영해 주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담자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2번. 네가 지난번에 처리했던 일이 아마 잘못됐었지? 네, 이건 이제 갈등을 더 부추기는 이야기가 되겠고. 3번. 믿고 맡겨준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섭받는 기분이 들어 불쾌했구나. 내담자의 감정을 네, 반영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3번. 4번. 내 기분이 나쁘더라도 상사의 지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통은, 예, 보통은 뭐 이렇게 1번이나 4번으로 얘기하는 경우를 저는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네. 사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분들이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3번. 다음. 아, 네, 여기군요. 3번. 다음에 대해 가장 수준이 높은 공감적 이해와 관련된 반응은 우리 집은 왜 그리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영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시끄러워서 공부할 마음이 안 생긴다.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적 이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끄러워도 좀 참고 하지 그러니. 네. 이 말에 대한 감정에 대한 반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2번. 그래, 집이 시끄러우니까 공부하는데 많이 힘들지? 뭐 좀 그럴듯하긴 합니다. 3번. 식구들이 좀 더 조용히 해주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2번보다 더 이제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내담자의 그런 감정 이해를 넘어서 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거잖아요. 공부할 마음이 생길 것 같다. 4번.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도 많구나. 네. 네, 4번은 네, 아니겠고. 그래서 여기서는 집이 식구들이 좀 더 조용히 해주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네, 이게 이제 수준이 높은 공감적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4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상담에서 기본적으로는 내담자의 감정, 경험 및 잠재력에 대해 긍정적인 존중과 관심. 이거 뭐죠? 긍정적인 존중, 관심 하면은 이제 수용이 딱 나와야 됩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궁극적으로는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자유인으로서의 잠재력에 대해 매우 깊은 긍정적 존중 전달하는 것. 수용적 존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번. 다음 내담자의 진술에 가장 수준이 높은 수용적 존중 반응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공감적 이해 중에서도 수준이 가장 높은, 수용적 존중에서도 수준이 높은. 네, 최근 몇 년간은 좀 출제가 뜸한 경향이 있는데, 네,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저 오늘 몸이 아파서 조퇴를 했어요. 좀 더 견뎌보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플 땐 쉬어야지. 건강해야 일도 잘 할 수 있지. 네, 이것도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2번. 그래, 자네니까 그만큼이나 참았지. 자네 웬만하면 조퇴하지 않는 거 알지.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이제 그 수용적 존중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1번에서는 그냥 아플 때는 쉬어야지, 뭔가 이렇게 문제 해결적인 대답이라고 보면, 2번은 내담자가 느끼는 이런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조퇴하지 않는 거 잘 알지. 네. 그래서 2번이 제일 가깝다고 볼 수 있고, 3번 보시면 1번보단 2번이 더 가깝죠? 3번. 몸이 조금 아프다고 자꾸 조퇴하면 안 되지. 네. 4번. 몸이 아프면 힘들지. 그동안 좀 무리했지.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하게 하는 얘기더라도, 같은 말이라도 네, 이렇게 감정을 좀 더 수용하고 존중해주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 기법은, 전 의사가 될 거예요. 저희 집안은 모두 의사들이거든요. 학생은 의사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네요. 네, 물론이죠. 의사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도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면 내 인생은 매우 끔찍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매우 끔찍할 거래요. 이거 뭐죠? 이게 말이 되는 생각인가요? 의사가 안 되면 내 인생은 끔찍할 것이다. 그러면은 의사가 아닌 우리들은 뭐죠? 끔찍한가요, 인생이? 네. 이런 식으로 논박을 할 수 있겠죠.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합리적 사고에 대해서, 역기능적 사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논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7번. 직업 상담의 기초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적극적 경청. 내담자의 내면적 감정을 반영하는 것. 내면적 감정을 반영하는 것. 일단 이를 통해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일단 경청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감정을 반영하는 것,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공감 내지는 반영, 공감 또는 반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번. 그래서 1번이 틀린 얘기고요. 명료화, 뭐였죠? 내담자 이야기 속에 불분명한 측면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 수용, 긍정적 존중이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음. 그리고 내담자 이야기 주의 집중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준다. 보여주는 기법. 4번 해석. 해석은 뭐였죠? 내담자 이야기의 숨은 의미, 이면의 의미를 이제 추론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내담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들을 볼 수 있도록 사건들의 의미를 설정해 주는 것. 네. 표현, 글의 표현을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면의 의미를 이제 추론해서 얘기해 주는 것. 이 의미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사건들의 의미를 설정해 주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8번입니다. 직업 상담의 기초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내담자의 이야기에 주의 집중하고 내담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 수용 맞습니다. 내담자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분명한 측면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 뭐죠? 명료화. 내담자가 전달하는 이야기의 표면적인 의미를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면적 의미를 바꾸어서 하는 거는 네, 요약해 주는 거고 재진술 해 주는 거잖아요. 요약 및 재진술. 그래서 3번이 틀린 얘기.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허용하는 것. 그래서 내담자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개방적 질문 기법이다. 탐색적 질문.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탐색적 질문. 탐색을 유도하는 질문이죠. 네, 9번 넘어갑니다. 상담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청은 내담자의 행동을 제외한 모든 말을 세심하게 주목하는 것.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모두 경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동도 포함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 반영은 내담자의 말을 정확하게 반복하여 되돌려주는 기법. 정확하게 반복하여 되돌려주는 것은 이제 앵무새 기법입니다. 네, 그런 건 없죠. 그래서 2번 틀린 얘기. 3번 명료화는 내담자의 말이나 행동 이면에 있는 무의식적 갈등을 가설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 이거 뭐에 대한 얘기죠? 내담자의 말이나 행동 이면에 있는 것을 추론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가설의 형태로 제시한다. 해석에 대한 얘기죠. 네. 그래서 3번도 틀린 얘기. 다음 4번. 직면은 내담자가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한 생각과 느낌에 대해 주목하도록 하는 것. 네, 그렇죠. 피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느낌을 주목하도록, 직면하도록, 마주하도록 하는 것. 직면입니다. 10번. 다음은 상담기법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문제를 있는 그대로 확인시켜 주어서 문제와 맞닥뜨리도록 한다. 뭐죠? 도전시키는 것. 직면. 다음 11번. 다음 사례에서 직면 기법에 가장 가까운 반응은 집단 모임에서 여러 명의 집단원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집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단원에게 느낌을 물었더니 아무렇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 표정이 몹시 굳어 있었다. 지도자가 이거를 직면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때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직면시키고자 할 때. 1번. 뭐뭐씨, 지금 느낌이 어떤가요? 뭐 이것도 가능한 질문이긴 하죠. 2번. 뭐뭐씨가 아무렇지 않다고 하는 말이 어쩐지 믿기지 않는군요. 어쩐지 믿기지 않는군요. 이렇게 약간 좀 삐딱하게 뭔가 이렇게 삐딱하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직면하게 도전할 수 있게 얘기를 하되 최대한 내담자에게 정중하게 네, 수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죠. 3번. 뭐뭐씨, 내가 만약 뭐뭐씨처럼 그런 지적을 받았다면 기분이 몹시 언짢겠는데요? 이거는 직면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돌아가는 거죠. 네. 뭐 이게 뭔가 공감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데 직면과는 오히려 거리가 있는 네, 그런 언급입니다. 4번. 뭐뭐 씨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지만 지금 얼굴이 아주 굳어 있고 목소리가 떨리는군요. 내적으로 지금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뭐뭐 씨의 반응이 궁금하군요. 네. 이렇게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아니 내담자는 뭐 느낄 수도 있겠지만 상담자가 네, 2번처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이게 불편감을 줄 수 있죠. 근데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현재 표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 실제로 어떤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면을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직면 기법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정답이고요. 12번으로 갑니다. 직업상담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내담자가 이야기 속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이야기 속에서 찾는다. 네, 이야기 속의 그런 등장 인물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찾는 것, 은유를 사용하는 거죠. 2번,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하여 직접 의사소통을 해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에게 사용된다. 네, 그렇습니다. 논리적 오류 맞는 이야기고요. 3번, 의미 있는 질문 사용하기. 자신과 그들의 세계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며 자아 개념이 낮은 내담자에게 효과가 있다. 이거는 이제 분류 및 재구성하기라고 합니다.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분류 및 재구성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번은. 4번,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거절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사람이 원하는 직업을 다 갖는 것이 아니며 거절당한다는 것은 특별한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네,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두 원하는 직업을 가지는 게 아니다. 누구나.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지. 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원하는 직업을 다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런 거절당한다는 게 굉장히 뭐 비관적으로 느낀다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네.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걸. 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3번은 이제 분류 및 재구성하기에 대한 설명인데 내담자의 표현에 대해서 분류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담자가 자신과 이제 주변 세계를 다른 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재구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이제 분류 및 재구성하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질문 사용하기 여기 나왔으니까 간단히 언급을 해보면 의미 있는 질문이라는 것은 그 질문의 의도가 아닌 질문 있잖아요. 약간 답정너 식의 질문, 이런 질문 또는 뭐 이렇게 뭔가 약간의 권유 내지는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질문을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사용함으로써 네, 그런 질문을 사용하는 기법을 이제 의미 있는 질문을 사용하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한 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고 은유 사용하기,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논리적 오류 이런 직접 소통해보지 않고 약간 관심법, 논리가 맞지 않게 이렇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분류 및 재구성에 대한 내용,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내용 요 내용만 그냥 이해하시고 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으로 갈게요. 13번 상담 및 심리치료적 관계 형성에 방해되는 상담자의 행동은 방해되는 행동이에요. 수용, 좋은 거죠. 감정의 반영, 네, 중요합니다. 상담자의 일관성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덕적 판단.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도덕적 판단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네. 내담자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상황에 맞게 내담자의 그런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면서 반영하면서 네. 그래서 뭔가 이런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14번. 어떤 문제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혼란스러운 감정과 갈등을 가려내어 분명히 해준다. 혼란스러운 걸 분명히 해주는 거 뭐죠? 불명확한 거를 명확하게. 명료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번. 다음은 어떤 상담 기법에 대한 설명인가? 내담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은 내용. 이런 거를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추론해서 말해주는 것. 이면의 의미, 내담자가 한 이야기의 이면의 의미를 추론해서 얘기해주는 것,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 상담 기법 중 내담자가 전달하는 이야기의
표면적 의미를 바꾸어 말하는 것,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는 것, 요약해주는 것, 또는 재진술해주는 거죠. 정답 2번. 상담사의 기본 기술 중 내담자가 전달하는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면적 감정에 대해 반영하는 것. 감정에 대한 반영 무엇이다? 공감. 18번입니다. 내담자의 세계를 상담자 자신의 세계인 것처럼 경험하지만 객관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뭐라 그랬죠? 내담자의 세계를 자신의 세계인 것처럼 이해하면서도 경험하면서도 객관적 위치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네, 공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공감. 19번 상담사가 길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고 마치 내담자 세계에서 경험을 갖는 듯한 능력. 네, 감정이입. 그래서 공감이 없으면 감정이입이죠. 20번 다음 중 효과적인 적극적 경청을 위한 지침. 거리가 먼 것. 내담자의 음조를 경청한다. 네, 말의 소리의 높낮이 경청한다. 사실 중심적으로 경청한다. 사실 중심적으로 경청한다? 아니죠. 네. 사실 중심적으로 경청한 적극적 경청이란 이런 사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주의 깊게 듣는 거죠. 내담자의 이야기를. 그래서 내담자의 감정이나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존중되고 있음을 이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청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심적이다는 얘기, 경청과는 이제 틀린 얘기. 3번 내담자 표현의 불일치를 인식한다. 적극적 경청. 그리고 내담자가 보이는 일반화, 빠뜨린 내용, 왜곡 등을 경청하는 것, 적극적 경청. 그래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이제 경청하는 것, 역시 의미를 이해하는 것, 역시 적극적 경청.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다음 내담자를 상담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갑자기 구조조정 대상이 돼서 직장을 떠난 40대 후반 남성이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전혀 눈 마주침도 못하고 있고 위축되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불안하고 네, 그런 남성이네요.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상담사가 되었다고 딱 떠올리시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처음 왔는데 이렇게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랑 우선은 관계 형성이 돼야겠죠. 처음 왔는데 저는 말입니다. 저는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에서 네, MMPI 개발 과정에 참여를 하였고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오자마자 우리 상담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오자마자 목표 설정 이런 거 우선은 관계 형성이 무조건 제일 우선이죠. 특히 이렇게 위험한 내담자 케이스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22번 정상적인 실직자와의 상담 장면에서 피해야 할 것 1번 정신분석적 해석을 근거로 한 꿈의 해석, 공감적 이해, 그렇죠? 자기 개방, 네, 반복 요약 환원하기, 네, 이런 거는 이제 상담 중에 그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 이런 거는 네, 잘 맞지 않죠? 실직자와의 상담 장면, 딱 뭔가 위기 상황에서 딱 그 보이는 문제가 뚜렷이 보이는 상황이죠. 23번으로 넘어갑니다. 직업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공감적 이해, 관계 형성에 중요합니다. 무조건적 수용, 그렇습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 친화감 형성, 중요하죠. 네, 라포 형성. 내담자 문제 분석, 관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 분석은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나서 내담자 문제 분석에 들어가는 것이지 문제 분석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법에 관한 문제들 풀어봤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뒤에 좀 더 남았으니까 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질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내담자에게 하는 질문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개방형 질문이 좋을까요? 폐쇄형 질문이 좋을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개방형 질문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네, 응답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응답의 범위를 열어놓음으로써 내담자가 폭넓은 범위에서 자유로운 탐색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이 좋습니다. 또한 질문은 직접적인 게 좋을까요? 간접적인 게 좋을까요? 네, 간접적인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저항이나 방어가 생기지 않도록 간접적인 질문이 좋다. 개방형 질문, 간접적인 질문이 좋다. 네,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 질문, 한 번 질문 하나에 두 가지를 묻는 질문, 이런 거는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호한 질문, 의미가 모호한 질문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도하는 질문, 이런 거는 유도 질문이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답을 예상하는 질문이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질문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건 피해야 된다. 그럼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1번.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간접적보단 직접적이 더 효과적이다. 아니죠. 간접적이 더 좋다고 했잖아요. 폭넓은 탐색을 유도하는. 그래서 정답 1번. 2번. 개방형 질문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중 질문 안 좋다. 네, 왜라는 질문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것보다는 뭐 어떻게 해서 뭐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뭐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바꿔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 상담 시 상담사의 질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당신이 선호하는 직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런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직업 상담을 해야겠다고 결정했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군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어떤 것 같아요? 네. 1번은 개방형 질문, 2번은 개방형 질문, 3번은 폐쇄형 질문, 4번은 개방형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상담 면접에서 상담자의 질문 요령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질문은 가능한 한 개방적 형태의 2번, 예 혹은 아니오의 단답식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하여야 한다. 아니죠.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답형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이 좋다고 했습니다. 3번, 상담자는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 공세를 펴야 한다. 아니죠. 아, 맞는 거를 찾는 문제인가요? 네, 적절한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가능한 한 개방적 형태. 그리고 단답식 답변 이끄는 질문 안 되고, 네, 질문 공세를 펴야 한다. 네, 당연히 안 되고, 왜라는 질문 가급적 삼가다. 4번, 개방적 질문의 형태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학교를 좋아하죠? 아니요, 예. 폐쇄형 질문이죠. 3번이 틀린 얘기.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5번 넘어갑니다. 상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즉시성이란 내담자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아니었죠. 네, 내담자에 대해서 뭔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 뭐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거나, 네, 사회적 거리감이 있다고 느끼거나,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느낌을 내담자에게 바로 표현하는 것, 이게 즉시성이라고 했습니다. 2번, 내담자에게 피드백을 줄 때는 부정적인 것부터 주는 것이 좋다? 긍정적인 거를 줘야겠죠, 먼저. 3번, 상담을 진행하면서 시간, 내담자의 행동 및 절차상의 제한, 상담 목표 등에 논의하는 것을 구조화라고 한다. 네, 구조화 뒤에서 다룰 내용인데, 상담 초기에 이러한 구조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시간, 제한, 뭐 상담 목표, 비용, 뭐 규칙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4번,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정보를 많이 수집하려고 할 때는 이건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좀 중요한, 좀 헷갈리기 쉬운 얘기입니다.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정보를 많이 수집하려고 할 때는 개방형 질문보다는 폐쇄형 질문이 효과적이겠죠. 왜일까요? 폐쇄형 질문은
응답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응답의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려면 구체적인 질문을 폐쇄형으로 했을 때 이제 빠르게 많이 수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예외적인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폐쇄형 질문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굳이 암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네, 다음.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아, 참 긴 시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기법 관련된 문제까지 같이 다 풀어봤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선 상담 원칙, 윤리 강령에 대해서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계속 이제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화이팅 하시고 시험 때까지 좀만 더 힘내셔서 열공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